아주 뭐 거창합니다. 스타워즈죠 이거. 네네. 야, 너무 웅장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할리우드로 가야죠. 아 누구? 우리도 할리우드 가서 뭐 하시려고? 가서 구경하게? 유튜브를 촬영해야죠. 그래요? 네. 네,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촌철님들 알고 계시죠? 야,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끼어들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네. 일단 그러면 먼저 김보혁 기자부터 소개하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김보혁 기자의 맞은편에 있는 분은 배종찬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 종찬입니다. 그럼 좀 그런 썰렁한 얘기 좀 그만. 소리는 썰렁하지 않아요? 좀 더워지니까 좀 썰렁해도 괜찮잖아요. 더 썰렁. 저도 머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저 배추머리요? 저거 따라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게 썰렁하게 하는데도 참 그 방송계에서 계속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대단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론이죠. 동정. 네네. 네, 그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죠? 썰렁해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네. 배종찬 소장께 이제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에서 좀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정당 호감도? 네. 정당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1등이 나왔더라고요. 가장 높았죠. 이것도 아니 작년 총선 직전에 네.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의 비호감도가 65%다. 저는 이런 기억이 딱 박혀 있는데 그렇죠. 정당 호감도에서 1등을 했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은 60%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동반 호감도가 높아졌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네. 자체 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튜브이기 가능한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 제가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유튜브에서도 대통령의 해야 돼요? 잠깐만, 유튜브에서도 해야 돼요? 그럼요. 진짜? 아니 김종배 유튜브잖아요. 아니 시선 진짜로? 집중이에요. 진짜로? 유튜브에서도? MBC입니다. 네. 자, 그럼 뭐 중앙 그거 맞아.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까지 했고, 예, 다 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호감도가 높았을 때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네, 예, 호감도가 매우 낮았을 때와 비교를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반토막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불만의 여론이 국민의힘의 호감도를 높여놓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불만의 결과로 호감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렇다고?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나 그 이후의 여론을 보면은 중도층 비율이 늘어나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별로 바뀌는 게 없었다고 판단한 제가 거죠. 왜 질문을 했냐면 나는 당신도 솔직히 까놓고 해서 별로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더 싫어서 일단 나 당신한테 그 기표는 하지만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까 착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지해서 투표했던 게 7%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 두 개가 매치가 되냐고 제 얘기가. 근데 이제 투표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좋아서도 있지만 또 어떤 대상이 너무 싫어서도 투표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호감도가 높아진 것도 정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좋아서라는 호감도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 그 경고의 의미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 있는 이 경고의 의미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거 바로 직후 국면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이 호감도라는 게 네. 지지율과 관계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호감도가 높아지면 추후에 그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럼요. 그러면 유지된다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도가 매우 높았고, 이것이 또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됐고, 그리고 그 호감도에 따라서 투표소에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호감도가 강한 지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지율의 선행 지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선행 지표 가능성이 있죠. 네. 우리가 선호도하고 호감도하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정확하게
속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다른 것도 아니죠. 뭐야 아니 솔직히로. 선호도는 더 적극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감도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선호하느냐 정말 좋으냐라고 묻는 것과 그다음에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묻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상대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는 건 좀 다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찮아라고 묻는 거하고 좋아라고 묻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 사랑하냐라는 것이 가장 강한 이 적극성이고 차이가 있죠 조금씩. 뭐 사랑을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니까. 근데 호감 정도는 그러면 뭐 네. 그잖아요. 뭐 제가 틀린 말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그 갑자기 박장대 소리? 이거 로맨스가 빵빵 터져가지고요. 뭔 얘기야? 다시 또 돌아가면 네. 저는 이번에 호감도든 지지도든 그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지겠다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요? 어떤 점이냐면 예전에 비해서 스윙 보터라고 하는 즉 이 당도 찍고 저 당도 찍고 하는 분들의 규모가 좀 커진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그것도 또 커진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숫자로 잡아내는데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예측은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나누어지면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이 2018년에 조사를 해보면 한국갤럽 기준도 오늘 한국갤럽 기준으로 소개를 했는데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은 정치 성향을 진보층이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조사를 보면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서 약간 네. 새길로 빠지면 저 JB 타임스 때도 한번 잠깐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념 성향을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이념 성향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의 정치 지형을 따라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네. 보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진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걸 이념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너무 저한테 또 따져 물으시면 주관적 이념 성향인 그러니까 바로 거죠. 그 주관적 이념 그렇죠. 성향인 주관적 거죠. 이념 성향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정당 지지 성향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념 성향도 물어보고 정당 지지 성향도 물어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만약에 구분이 되기가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정당 지지 성향의 어떤 그 대입을 하면 무당층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중도층과 무당층은 그렇게 또 다른 거냐라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께 없어. 이게 오늘 청문회 같아요. 김종배 유튜버 상당히 어렵네요. 네. 어렵다니 심도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무당층과 중도층은 큰 차이가 아닌 듯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진보층의 지지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더 높아요. 이건 차이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를 가를 때는 주로 남북 관계 가지고 많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대통령 지지에 큰 영향을 못 주잖아요. 대체로 나눌 때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보수 진보를 많이 나눠왔어요. 근데 그 구분부터 솔직히 저는 인정하기 힘든 게.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남북 관계가 진보 보수를 나누는데 주는 영향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북 관계 쉽게 이제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이 늘어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꼭 남북 관계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검찰 개혁이나 또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쪽에 더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다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남북 관계에 의한 진보냐 보수냐의 구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무당층. 뭐 새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긴 하겠는데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저부터 포함해서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진보적인데 그렇죠.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급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그 진보적인데 다른 애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또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네. 당신의 이념 성향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물론 주관적이라는 이념 성향을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주된 구도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전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시 본류로 돌아가겠는데 아무튼 그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 1등이 됐다면 네. 탄핵의 터널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또 그건 아니라고? 그것과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사면론이 등장하게 되면은 중도층은 또 비호감도가 높아지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네. 탄핵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어떤 집단이다라고 딱 낙인 찍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많이 벗어난 거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힘들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의 호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크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대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디스라이크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고의 의미로 국민의힘을 손을 들어준 형태인 것이지 이것이 정말 선호에 의해서 너무 좋아서 혁신적인 정당이라서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면론에 대한 평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닌 거죠.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탄핵을 당한 정당이다 이런 색채는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김종인 효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당이 변했느냐, 탄핵을 당한 그 정당의 정체성이 바뀌었느냐라는 것과 별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활약을 하면서 정강 정책도 바꾸고 호남을 찾아가서 광주 가서 무릎도 꿇고 그러면서 아, 저 당이 예전에 그 당하고는 조금은 바뀐 것 같다. 내가 저 당을 선호한다고 해도 호감을 갖는다고 해도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창피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의 그 탈색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김 기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이기면 우리 유권자들은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또 보수 정당이 근본적 변화가 있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은 이번에도 보면 재보궐선거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것이 국민의힘이 너무 변했다. 혁신적이다. 또는 개혁적이다. 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계속 상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대통령은 대통령만 놓고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평가하는데 정당은 한 정당이 잘 못하면 다른 정당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 호감도 1등이 아니라 덜 비호감도 1등. 아니 지금 배종찬 소장이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렇게 뭐 속 의미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또 한국갤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가지고 물론 제가 뭐 조사기관에서 쓰는 용어를 뭐 그렇다 우리가 그렇죠 비터놓고 이러면 아무튼 이제 취지는 그런 거다. 해석의 취지는. 묻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은 어느 정당을 덜 비호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당 하나를 놓고서 이 정당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를 물어보면 모든 정당이 대체적으로 비호감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주 문재인 대통령 또 이전에 다른 대통령이 또 재임 시에 잘 나갈 때를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호감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가 얼마 전에 JTBC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선호도 1등 나왔는데 비호감도도 1등 나왔다면서.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선호도가 1등은 아니죠. 그런가요?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지지율 1등. 리얼미터의 조사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응답자들은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뭐 윤석열 전 총장 외에는 없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 수준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근데 비호감도는 뭐냐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대통령감으로 절대 생각이 되지 않는 인물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도 높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높았어요. 네. 그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합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 네, 대통령감이 이런-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 인물. 아, 감이 아니다. 네네. 네.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건데요? 단순하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그러면 조건부 지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발광체라기보다는 저는 반사체 성격이 지금도 강하다는 분석을 하고 쉽게 있는 하면 게 이런 거죠. 네. 솔직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저들한테 경고를 보내고 하는 데는 윤석열 카드가 유용하다.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지한다. 아니 그 제가 대답하려는 걸 대답을 먼저 하세요. 설명을 정확히 해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지금. 아니 제가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네. 근데 비호감도가 국민의힘 지층이 아니라 민주당 지층에서 몰표가 나와서 비호감도가 1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 결과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는 대통령감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호감도 1등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표가 나한테 올 거라고 기대를 안 할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호감이 강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외연 확대가 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도 좀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래도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중도층에서 인정될 때는 네. 이 사람의 외연이 더 확대될 수가 있는데 비호감도가 너무 강하면 분명히 이것도 발목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호감도가 강하다는 건 거꾸로 보면 또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비호감도가 강하면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유력한 정치인 대선 후보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강한 지지와 함께 안티도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다른 뭐 이재명이나 유시민이나 이런 정치인 봐도 강한 지지와 함께 강한 안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지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 비호감도 1위가 부담스러운 건 어디 나가서 누군가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에 뭔가 좀 찝찝하고 창피하고 그럴 수 있는 좋지 않은 수치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비호감도가 좋은 분도 있잖아요. 누구요? 비호감도니까 네. 김태희. 예? 비호감도잖아요. 저 못하겠어요. 아 정말 그런 거군요. 여기 마이크 요거 꺼주세요. 네, 이거 꺼주세요. 아니 비호감도는 높잖아요. 그분은. 그게 어떻게 호감도야 사랑도지. 아니 사랑을 좋아하시네요. 아니 부부지간인데 지금 호감 갖고 지금 지냅니까? 네. 사랑하니까 부부가 됐지. 이 시간에는 아재 개그 하나 정도 날려줘야 돼요. 아, 예. 또 저렇게 하면 로맨스 지수가 확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리를 좀 합시다. 뭔가 이게 집중이 안 돼 지금. 자, 아무튼 국민의힘이 정당 호감도 1등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거는 네. 결국 또 반사 효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컨벤션 정치적인 반사 이익도 점점 이제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당마다 지금 여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정치적 국면이 계속 변화가 됩니다. 좀 변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계획이나 혁신적 이미지를 유지한다면 예. 이런 호감도를 더 긍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 에이 봐라 결국은 아니었잖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노적기 실력에 달렸다. 네. 그러니까 지속성 여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이 조사는 4년간 8번 조사했다니까 아마 비슷한 조사가 9월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나오겠네요. 엄청나게 예리하신데요. 산수 지금 배종찬 소장 보고 미소 썬님이 네. 왜 저래? 아니 이게 지금 좀 자중하세요. 좀.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약간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 아재 개그 하나 드려야 안정이 되고. 비호감도는 정말 참 네. 이번에 김보익 기자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아무튼 새 원내대표 선출했어요. 윤호중 의원으로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또 친문 이거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친문이란 두 글자로 표현된 그 단어가 참 게으른 개념 규정이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게으르다. 네. 어떤 점에서? 일단 언론은 뭔가 축약을 해서 분명하게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걸 그냥 실력이나 이렇게 능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그 말을 줄이려고 애쓰는 건 알겠는데 참 게으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문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딱지입니다. 한 정치인의 역사성을 지우고 뭘 개성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친문 정치인이다라고 딱 앞에 두 글자를 붙이면 저 사람은 깜도 안 되는데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데 줄잘 오로지 서서, 예, 잘 서서. 최고 권력자와 친분이 있어서 저 자리에 가 있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주고요. 예. 또 하나는 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충실하게 똘마니처럼 이행을 할 거다. 그런 식의 두 가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그래서 문바 뭐 이런 거 뭐 대깨문 이런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친김, 반김, 비김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대신 지역을 가져와서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친노, 비노, 반노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 뒤에도 이제 친이, 친박에서 더 나가서 진박, 복박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친문으로만 모자라니까 강성 친문, 핵심 친문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뿐더러 게으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저는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친김이죠. 네네. 김종배? 친김종배. 예. 대꾸 안 할래요. 아니 근데 김 기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언론의 프레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노림수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친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류를 또 비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계선을 걷기 위해서 비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정치적 의미가 다른 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사실 다 친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친문하고 싶어도 안 끼워줍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면은 굳이 친문이라 그러질 않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홍영표 의원도 당대표 선거 도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친문 비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친문 비문이. 그런데 1년여 그 전에는 양반이 얘기하는 건 난 친문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친문, 비문, 반문으로 우리 당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홍영표 그 의원. 의미에는 친문으로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굳이 친문을 따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지금 30%대 초반 정도 나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도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비문이다. 이철희 전 의원도 비문이다. 근데 1년 전, 2년 전 장관하고 이럴 때 또 의원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친문 아니야? 뚜렷하게 비문이라는 걸 강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분들이 정치인들이 나는 친문이다, 비문이다, 반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언론이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게으르고 문제가 있다는 표현인데 왜 딱지를 붙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친문이라고 하면 저는 뭘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친문이 아닌 사람들이 없다. 반문은 최소한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비문은 뭐죠? 비친문의 줄임말인가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의원들이라는 건가요? 전자의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이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실패를 해서 자신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고 앞으로 미래가 열리는 정치인이 민주당에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이르는 경로와 방법 여기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친문, 비문, 반문 이런 식의 카테고리화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가 맞는 건가 개념 규정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되게 게으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게을러서 그냥 그 창의성 없이 쓰는 겁니까?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사하는 언어술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만든 사람들은 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분짓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면서 편승하는 사람들, 기자들도 있는 거죠. 굉장히 두 글자만 앞에 딱 붙이면 저 사람이 대충 어느 쪽 편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편한 말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하여간 친문이라는 딱지를 벗어났어. 이제 하여간 새 원내대표가 된 윤호중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윤호중 의원은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시기가 구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의의 정치로 보면 제야민주화 운동을 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와대 와서 돕던 시절,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게 된 시절, 요 시기 구분이 다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언제 어느 시점에 인연을 맺게 됐는가를 가지고 뭔가 구별짓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친문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386 요새 586이라고 하나요?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을 했고 이해찬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돕고 뭐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원내대표를 지냈던가요? 원내대표는 이번이 처음 이번에 됐죠. 예. 원내대표를 이번에 처음에 됐고 이전에 직전에 사무총장하고 예. 정책위 의장을 네. 지냈죠.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때 활약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의원들은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윤호중 의원을 원내 대표로 선출한 데는 중심에 있고 듬직하고 이전에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는 점을 평가를 한 거지 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 가깝다. 박완주 의원보다 뭐 이래서 선출하지는 않았다고 결국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문 프레임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보궐선거에서 졌는데 네. 그러면 국정기조나 의정기조를 니네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쇄신 차원에서. 근데 지금 친문이야?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기조 별로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정도 안 바꾸겠다라는 거지? 그냥 마냥 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고 친문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당은 선거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가는 돼. 거잖아요. 저 당은 안 돼. 뭐 이런 정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근데 거죠. 김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꼭 친문이라서가 아니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택한 것은 덤직했다. 또 중심에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누가 더 핵심인가,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까운가, 누가 더 친문주류인가 이런 판단이 강하게 작동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69명 중에서 첫 번째 투표에서 가반 이상 100표 이상을 압도적으로 획득을 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친문 구분에 따르면 박완주는 비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대통령과 더 가까운 친문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강하게 작동한 것.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미가 작동한 건 맞아요. 친미? 네.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렇죠. 그죠? 네. 이거는 나.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네요. 친미.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친미가 아니라 네네.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라 ME. 그러니까요. 친미. 그건 확실히 네. 맞죠. 그잖아요. 그거는 맞고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사실은 뭐 저 사람이 뭐 계파 구분이 어떻게 되네 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네.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깜깜이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요인이 작동을 하냐? 개인적 친소 관계. 네. 그러니까 친미인 건 맞죠. 그러면 밥을 더 많이 먹은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 친소 관계를 어떤 그 규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뭐 그 부정할 수도 없는 거겠죠. 친소 관계에 친미. 이어 네. 친이도 있어요. 또 이는 뭐예요? 이익. 예,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네요. 친이, 친박, 친소, 친미.
그죠. 어떻게 되나요? 뭘 어떻게 돼요? 그냥 결과에 그냥 그 수렁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의정 방향이라고 보니까 크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개혁 대 민생 그리고 개혁 대 쇄신 뭐 이런 것도 조금 그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 민의 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쇄신하지 않은 정치 세력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쇄신은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쇄신 세력이고 누구는 그냥 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계속 가져가려는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부동산 정책 수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 성남 민심에서 읽지 못한 건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이런 데서 혹시 문제는 없었는가? 정확하게 다 짚어보고 대안들을 내고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원조 친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청래 의원, 강성 친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그 기준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뭔가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과 쇄신을 마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처럼 개혁과 민생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역시도 친문과 비문, 반문 가르는 것처럼 갈등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언론이 되게 게으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게으른 건 친문이라는 표현보다 민생 대 개혁이라는 그 구도를 언어화하는 거를 보면서 참 게으르다. 네. 왜 그러냐면 민생 대 개혁은 대립 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민생 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민생 개혁이냐 권력기관 개혁이냐 네. 어디에 그러면 무게를 둘 것이냐 그리고 어떤 걸 우선할 것이냐 이런 거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민생 대 개혁이라는 구도를 언어화합니까? 그게? 근데 여기서 저는 또 김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이견이 있는 게 그러면은 윤호중이 되든 박완주가 되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사실 원내대표의 어떤 재보궐선거 이후에 평가적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되는 순간 저는 부동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부동산 정책은 워낙 깊게 지금 이해관계가 깔려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건 법사위원장이고 그동안 대통령과 쭉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해온 윤호중 의원이 이 원내대표가 되면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의 의견 반영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대중들이 볼 때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중도층을 다시 회복하고 20, 30대 민심을 돌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는 윤호중이든 박완주가 됐든 윤호중이 됐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네. 박완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박완주가 되면은 저는 이제 박완주를 제가 미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호중이 됐든 박완주가 됐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는 인식 자체가 자칫 우리의 정치적인 분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래도 뻔한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론이 크게 지금 여당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다만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종찬 소장은 부동산 정책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런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심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공통분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윤호중 대 박완중 구도에서 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원 구성을 재협상할 거냐 문제에 대해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고 했고 네.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고 그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당 안에서의 추상적 공통 부문이 형성이 됐다 하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백가쟁명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조정해 들어갈 거냐.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는 지금 아직은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당 안에서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그러면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그러면 당정 협의를 끌어낼 것인가. 이 방향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게 놓고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또 한 명은 이제 그 당 대표 같은 경우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일단 선출되게 되는데 당 대표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건 친문, 비문, 반문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친문 간별사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세 분 송영길, 네. 우원식, 홍영표 네. 이 세 분 중에 누가 친문이고 누가 아니냐 혹은 친문 셋 다 친문이라고 하면 누가 친문의 정도가 가장 강하냐 그럼 누구 피가 가장 붉으냐 같은 질문 같은데 적어도 저는 그 세 후보 중에 내가 더 친문이다 아니면 나는 덜 친문이다 이런 식의 유치한 논쟁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그런 것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권리당원. 그럼요. 이제 권리당원의 포진데 언론에 이제 표현을 쓰면 권리당원으로 포진돼 있는 이른바 그 강성 친문. 늘 어떤 당원들의 얼마만큼 어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친문 색채를 더 드러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걸 본인들이 아니라 아까 경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언론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점적의 자장격인 이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아주 깊숙한 친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민평론에 뭐 우원식이 있고 좀 더 자기 스스로의 향후 미래까지 계산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경우는 오선 의원이지만 좀 친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선대본부장 출신 아닌가요? 선대위원장인가요? 거리를 두고 있는 그게 이제 어떤 직책을 했다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관점이 이런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는 포함이 될 수 없었지만 당 대표는 좀 외연이 확대된 좀 더 넓은 의미의 국민 여론까지 포함된 선택이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기 대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중도 외연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선택이 저는 당 대표의 다분히 당길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친문적 성향이 오히려 당 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대통령과 가깝다 가깝지 않다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일할 테니까 그러면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거기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개혁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민생을 위한 개혁을 더 유능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강조점들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강조점들을 언론이 주목해서 보여주고 비교해주고 분석해주는 게 필요하지. 친문이다 아니다. 누가 더 강한 친문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네. 의미 없다. 게으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결론 삼으면 되겠네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가깝기는 제가 대통령과 제일 가깝죠. 또 아까 이제는 이제 겁나 무슨 아니, 얘기하려고 그러는 목소리가 네. 배 소장 하하 좋아요 최고예요. 제가 있잖아요. 박지훈 변호사가 이승엽 선수 성대모사 하는 걸로도 참 벅차거든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의 이승엽 성대모사는 상당히 비슷해. 네. 근데 전혀 안 비슷해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대통령과 똑같지 않아요? 전혀. 시선 집중. 지역은 똑같습니까? 잘 들을게요. 전혀 안 똑똑하니까 안 엄지척. 비슷하니까 엄지척. 마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 김보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